네, 자, 2020년 10월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론 시험부터 먼저 할 거고요.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전부 다 백데이터가 들어있는 K랩 프로그램이 실행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감독관 확인번호만 나중에 불러줄 거고요. 자, 연습할 때도 이론 시험 볼 때도 반드시 켜놓기 바랍니다. 요거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 수험번호 7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2169번. 그러면 보령물산 주식회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 백데이터가 없는데 어디서 구하나요? 그러면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것들, 거기는 1년치밖에 안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박쌤 전산회계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회원이 한 19만 명 되는데, 여기 그냥 간단한 객관식 몇 개만 답변하시면 가입이 되고,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누구나가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봐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봐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건 91회인데 92회와 그 다음에 이번 10월 특별회차 동영상 밑에 보시면 각 회차별로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92회 시험은 요 1번부터가 아주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전산회계 2급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수선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는 거래. 그러면 수선비, 비용이 발생,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 요거는 맞죠. 정수기를 50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정수기는 뭘로 처리해요? 정수기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비품이란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증가 맞고요. 근데 뭐예요?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인데 비용이 발생이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틀린 것 됐고요.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요즘 뭐 IPO란 말 많이 나오죠. 공모, 주식 공모.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1억 원을 주식을 주고 현금을 받은 겁니다.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한 거는 자본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맞는 거고요.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 받고 매출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이죠. 수익이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근데 여기 함정을 파놨습니다. 선일자 수표. 이건 또 도대체 뭐냐? 개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계수표를 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수표가 선일자 수표로 많이 쓰는데, 자,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자를 실제 발행일보다 후일로 나중에 찾아가도록 적는 수표. 예를 들어서 오늘 10월 20일이 오늘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는데 다음 달 걸로, 11월 20일 걸로.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요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가계수표는. 자, 원래 이거 원칙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가면 바로 부도 처리돼 버려요. 자기한테 득될 거 없습니다. 근데 11월 20일 수표상의 발행일자에 맞춰서 가져가면 이 사람이 발행한 사람이 돈을 넣어뒀겠죠. 안 그러면 부도 처리되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 시중에 이렇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일자 수표를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일종의 매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면 외상장부에 사인하고 외상으로 물건 주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어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습니다. 받고 일종의 차용증서 받은 것처럼. 그래서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 상품이 아닌 경우에 미수금 해서 이거는 당좌 자산으로 처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요거는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발행한 건 현금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당좌예금, 현금이죠. 이거 뭐 아무 때나 돈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고, 차용증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아까 요 차용증서 성격이 있다 그랬죠? 자, 받았을 때 요거는 우리가 발행해 줬을 때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 빌려왔을 때 얘는 부채고요. 반대로 요거를 받았다. 그러면 요것도 일종의 현금성 자산은 아니고요. 뭐 대여금 형태로 가버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언제든지 요 정해진 기간이 되면은 뭐예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기예금인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입니다. 옛날에 이거 로비 자금으로 많이 쓰고 했는데, 자, 3개월 이내이면 현금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도 현금성 자산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에 60만 원 하면 자, 얼마예요? 15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타이머를 켜놓고,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인데,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떨어진 경우는 없으니까. 자, 하락하는 경우는 자주 출제 안 되고 상승하는 경우 문제는 종종 나왔었습니다.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및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단 기초재고 수량과 기말재고자산 수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요거 앞에서 이론 강의 재고자산 수량 및 가격 결정 방법 거기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요것만 20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 박쌤 전산의 카페에 가서 이론 강의 16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10분에서 20분 이상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그 개념 설명을 쭉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요것만 암기하라고 한 거 있죠. 물가 상승 시, 하락 시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물가 상승 시 창고에 있는 진열장과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자, 방법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4가지 중에서 제가 앞글자만 따고 외우라 그랬죠. 선이, 총, 후. 얘가 가장 많이 재고자산 장부상의 금액이 크게 되는 1순위가 얘가 1등, 얘가 2등, 3등, 4등 요 순으로 차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선, 이, 총, 후. 자, 그 다음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당연히 커지죠. 요거와 요거는 같습니다. 자산이 커지면 당기순이익 커집니다. 자, 그래서 선이 총후, 자, 요 순서대로 당기순이익도 똑같이 된다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익의 반대,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그 반대니까 얘는 정반대가 됩니다. 선이 총후,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게. 자, 이 경우는 크고 여기는 반대니까 거꾸로 갑니다. 순서가. 자, 이번에 물가 하락이에요. 기말재고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선이 총후 요거를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이 총후 후 해서 이번에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꼴찌예요. 얘가 1등이 돼요. 2등, 3등, 얘가 4등이 돼요. 다음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은 같다 그랬죠? 그럼 얘도 똑같이 선이 총후해서 얘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과 매출원가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선이 총후가 이렇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이 1등이 돼요. 자, 시험 볼 때 이걸 다 쓰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시험 볼 때 상승이냐 하락이냐 딱 먼저 캐치하시고, 선이 총후 딱 쓰고, 자, 선이 총후 딱 쓴 다음에 상승, 그럼 얘가 1등. 하락, 그럼 얘가 1.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상승, 하락일 때는 반대. 하락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락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후입선출법이 1등. 이거와 당기순이익은 같다 그랬고 매출원가는 반대가 된다. 매출원가는 얘가 1등이 된다. 이렇게 하면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제가 요령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하락했다 그랬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매출원가, 매출총익
이거 매출총액 이걸 당기순이익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가 하락이다. 그러면 시험지 빈 공간에 선의 총후 딱 쓰고 물가가 하락이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얘가 4등. 꼴찌. 부입선출법이 1등. 상승일 때는 얘가 1등, 하락일 때는 얘가 1등. 자, 요거와 당기순이익 똑같다 그랬죠. 요거는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매출원가는 당기순이익하고 반대니까 거꾸로. 선입선출법이 1등. 자, 그럼 문제상에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 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은 뭐예요? 후입선출법이 1등이라 그랬죠.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매출총액, 당기순이익도 후입선출법이 1등이라 그랬습니다. 점점 좁아지네요. 답은 이미 나왔네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반대로 선입선출법이 1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높게 평가되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런 요령으로 요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난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지만 요런 요령으로 풀이하시면 되고, 요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강의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정의와 인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형자산은 뭐예요? 형태가 있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비유동자산이고,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물, 토지, 기계장치, 돈 벌자고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것들이잖아요. 경제적 효익이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고요. 자산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얼마에 취득했고 장부에 기록이 되고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4번 먼저 하겠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형태가 있으면서. 맞고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이거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판매 목적. 토지, 건물, 물론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는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갖지만 그때는 그게 유형자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유형자산이 정의에 안 맞는 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2020년 5월 2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5,000원에 200주를 샀습니다.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장부에 적을 때 함정을 파놓은 게 수수료까지 더했다가는 안 됩니다. 자, 다른 모든 자산은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들 다 자산에 더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984번입니다. 코드 번호. 그래서 얘는 요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 금액에 더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5,000원에 200주 산 게 취득 금액이고, 이 주식을 2020년 10월 1일에 한 주에 4,500원으로 100주를 절반을 매각했는데 돈이 급했는지 떨어진 상태에서 500원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어요. 100주 곱하기 500원. 그러면 5만 원의 뭐예요?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 매각 시점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 자, 단기 순이익에 대한 말들이 나왔어요. 처분 손실이 생겼으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이익은 적어지죠. 단기 순이익 5만 원이 감소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함정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기중에 수익, 임대료, 임대료 수익 맞죠?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 시 선수 수익을 계상하는 분기를 누락할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자, 원래 요 임대료를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 자, 예를 들어서 12만 원 받았다. 그럼 대변에 자, 임대료 수익이 발생 이렇게 적겠죠. 근데 이 중에서 두 달치는 내년도 거를 한꺼번에 미리 받은 거다. 그러면 요 임대료 12만 원 중에 2만 원은 원래 게 아니다. 가정을 했을 때 요 2만 원은 원래 장부에 들어가면 이거 수익을 잘못 적은 거죠.
자, 요거는 내년 장부로 보내줘야 됩니다. 내년 수익이니까,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니까. 그래서 12월 31일 결산 시에 차변에 임대료가 오고요.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렇다고 돈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먼저 받은 거다. 선수치다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받은 거다. 받을 숫자. 뭐를? 수익을. 선수 수익. 2만 원 해서 1월 1일 날 되면 이제 올릴 거니까 장부 원시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요 선수 수익은 선수금처럼 먼저 받은 거는 뭐예요? 부채에 해당이 된다. 자, 근데 지금 뭐예요? 선수 수익을 계산하는 분계를 누락 빼먹었다 이 말이에요. 얘를 안 했어요. 이랬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뭐 얘도 당연히 안 했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뭐예요? 2만 원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요 장부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수익이 과대 기록된 거죠. 수익은 과대. 그리고 부채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 부채는 과소, 안 적었기 때문에 적게. 이거 부채의 증가거든요. 자, 수익은 과대가 됐고 부채는 과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수익 비용 이연미 예상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수익 비용이 이연미 예상 아직도 원리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박쌤 전산에게 전산에게 2급 강의 거의 결산 파트에 가면 1시간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7번 문제. 주식을 배당할 때 배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삼성전자 주식 조금 갖고 있어서 1년에 4번 줍니다. 1년에 분기당 1%씩 현금 배당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이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짝지은 것.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이 무엇과 이익잉여금이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나한테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은 나간 겁니다. 그 배당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회사 돈 번 잉여금에서 나왔겠죠.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배당금을 줬으니까 줄어들죠. 감소. 대신에 자본금이 늘어나요. 왜?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와 이익잉여금이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세뱃돈 받은 거 그 돈 주세요 했더니 아니 요거 너 이름으로 정기 적금 들어줄게. 그랬을 때 주주들한테 가는 거는 뭐예요? 아까 주식 같듯이 이거 너 통장이야. 찾지 말고 보관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엄마 주머니에 있던 게 아들 통장으로만 간 겁니다. 그 집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가, 감소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원론적인 문제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 이론 교재 186페이지에 가면 요 그림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재화 물건을 판매했을 때 물건 팔고 돈 받으면 뭐 그때 인식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죠.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꽤 많아요. 장기 할부 판매를 한다든가. 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자동차 판매했으면 넘어가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렌트카 경우. 이 렌트카는 렌트카 회사 거예요. 근데 돈 받고 타도록 준 겁니다. 이 차 관리 안 되죠. 운전 조심히 해주세요. 만약 사고 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그 얼마 수익이 들어왔는지 장부에 적을 수 있는 화폐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고,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그 원가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기 수익이 계산이 되니까. 자, 반대로 반대는 아닌데, 용역인 경우에는 뭐냐면, 주로 노동력이 제공이 돼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주고 설계비를 받는 거. 부동산 중개업.
그 다음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 용역이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조건은, 자, 다른 건 다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틀려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서비스, 아까 설계. 뭐, 어느 정도 설계되면 초안 들고 가면 받고, 광고 회사도, 광고 대행 회사도 마찬가지고, 진척도에 따라, 진행률에 따라서 계약금, 착수금, 계약금, 뭐, 중도금 막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건설회사. 자, 아파트 지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번 걸쳐서 돈을 나눠서 받습니다. 자,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 제공 수익을 장부에다 적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재화의 판매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아예 물건 차 팔아버린 거. 판매자는 판매한 저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나 관리,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을 경우 있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 자, 마찬가지고. 자, 거래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요게 원가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그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재화가 아니고 뭐예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판매라고 문제는 해놓고 용역의 제공에 대한 걸 하나 툭 집어넣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이제 재무회계는 끝났고 원가 회계입니다. 자, 원가에 대한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본 원가, 뭐 요거는 가공 원가, 조업도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 뭐 매몰 원가 막 나왔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기 1번에 대한 거. 자, 이론교재 218페이지에 요거 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캡처 받아왔습니다. 이게 교재 캡처한 겁니다. 기본 원가, 이 원가 회계,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 경우에 물건 만들 때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왜 그랬더니 재료비도 막 올랐고 대추값 막 올랐고 인건비는 또 최저임금 올라서 힘들어 죽겠어. 가장 큰 비용 2개. 이거를 기본 원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 기본 원가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가공비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료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가공비입니다. 노무비, 경비, 뭐 전부 다 제조간접비.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요 2개를 합친 거. 재료비를 뺀 나머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직접 노무비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비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그럼 보기 1번 봐야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 속하고 맞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가공 원가에 속한다. 맞습니다. 요 설명은.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기 2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 변동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정비다 하는 게, 자, 이것도 교재에 제가 그래프로 해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임차료. 우리가 월세를 지불해요. 자, 한 달 동안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임차료는 한 달치 생산량에 따라서 상관없어요. 자, 임차료가 대표적인 고정비니까 총 한 달 동안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근데 10개, 자, 임차료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어요. 10개를 생산해. 그러면 제품 하나당 10원이라는 임차료가 들어가요. 자, 근데 100원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2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5원이 돼요. 뭐예요?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듭니다. 총 고정비는 일정하고.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일정이 아니죠. 감소하고. 자, 그 다음 단위당 변동비. 재료비는 하나 생산할 때마다 변동비도 늘어납니다. 3개 생산하면 재료비도 3개가 늘어나요.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는 감소한다. 근데 총 변동비는 늘어나요. 총 변동비는 계속 생산할 때마다 늘어나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뭐예요? 똑같아요. 3개일 때나 4개일 때나 10개일 때나 하나당 재료비는 똑같아요. 총 재료비가 늘어나서 문제지. 자, 요거는 지금 잘못 설명한 거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해서 틀린 것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은 총 변동비는 증가. 맞죠? 고정비 총액 얘는 한 달치 집세는 일정하다. 자, 3번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4번. 요거 92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매몰 원가. 매몰 원가 뭐예요? 이미 들어가서 비용이 다 투입돼서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는 거. 내가 그림에 교재에 있는 그림 설명했었죠? 4년치 대학 등록금 내고 졸업장 받았어요. 자, 이제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야 돼. 그때 이 4년치 수업료 학자금 대출 받은 거는 매몰 원가를 예를 들어 설명했죠.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졸업장 들고 와서 돈 돌려주지 할 수도 없는 거고 빨리 돈 벌어서 갚아야죠. 자, 매몰 원가라는 건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요게 틀렸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4월 중 5만 원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직접 재료의 4월 초 재고는 만 원이고 4월 말 재고는 2만 원이다. 4월 총 제조 원가는 20만 원이고 제조 간접 원가가 3만 원이면 4월 직접 농무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참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요거 2개 정도는 외워둬야 돼. 특히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제공품은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총 얼마가 들어갔다라는 걸 뽑는 장부입니다. 자, 기초, 월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를 다 더한 당월 총 제조 비용 또는 당월 총 제조 원가. 총 들어간 거예요. 지난달에 미완성된 거에.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을 빼면 나머지는 당월 제품 또는 완성품.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 당월 총 제조 원가, 당월 총 제조 비용 또는 제조 원가와 제품 제조 원가 다릅니다. 요거는 완성된 제품이고 요거는 들어간 총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총 제조 원가는 20만 원이고 얘가 2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다 더한 게 20만 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3만 원. 이 중에서 제조 간접비가 얘가 3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합계가 20만 원이고 그 중에 요게 3만 원.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인가? 요거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요거. 근데 경비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다 치고. 그러면 직접 재료비만 알면 요거를 여기 직접 노무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재료비 계정을 하나 써서 월초 재료비. 자, 4월 초 재료 재고는 만 원이고, 자, 월초 만 원. 4월 말 재고는 2만 원. 자, 월말은 여기 대변에 적죠? 자, 2만 원. 근데 4월 중에 5만 원이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재료 매입. 5만 원. 그럼 합계하면 6만 원.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6만 원. 여기서 2만 원 빼면 4만 원이 재료 소비액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소비됐느냐? 여기.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4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만 원, 요거 제조간접비 3만 원, 경비는 없고, 그러면 요걸 다 합친 게 2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20만 원에서 4만 원과 3만 원 두 개 빼요. 7만 원 빼면 13만 원. 얘가 바로 직접 농업이 얘가 13만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비비 꼬아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요 흐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조금 생소한 문제인데 다음 중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 용어를 바꿔놔서 그래요. 자, 요 용어에 대한 여러분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는 실제 배부법. 시험 문제에서 요거는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정상 개별 원가 계산하는 거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분은 우리가 많이 했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학원 같은 데 가면 이거 암기해. 자, 보통 근데 왜 이런 거를 정상이라고 말을 쓰느냐? 보통 대부분의 공장들은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예정 배부법을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요거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품은 이번 달에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고지서 나올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돼. 그럼 장부 마감을 못 해. 자, 원가 회계는 공장은 보통 한 달 단위로 마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정상개별 원가 계산 예정배우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둘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다 나와요. 뭐 예정배우법 안 해도 돼.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연간 실제 발생한 금액을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누기 하면 배부율이 나옵니다. 자, 실제 발생액이 100원이다. 연간 배부 기준이 뭐 10원이다. 뭐 10개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10원이 배부율이 되는 거죠.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제품별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이 뭐 20시간이 나왔다. 자, 뭐 10원 곱한다. 배부율. 그러면 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는 거 예정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예정배우법은 실제 발생한 거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데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연간 예상. 이것도 다 예상입니다. 배부 기준이 이 기준도 예상으로. 그러니까 연간 예상 금액을 연간 배부율로 나누기 하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예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거에 예정 배부율.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앞에 원가회계 이론 강의에 있고요. 자, 그럼 문제로 일단 돌아가서 요 한 문제를 뭐 10분 이상 풀 수는 없으니까 자, 보기 1번,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요거죠. 분자의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분모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곱한다. 자, 분자의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이거 합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모의 실제 배부 기준,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을 나눠서 배부율을 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분자의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제조간접비 연간 합계액을, 그 다음에 분모의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 자, 예정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곱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기 3번.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는 자, 개별 제품 등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사용한다. 실제 배부 기준에 실제 배부율을 곱하여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는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는 개별 제품 등이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 예정 배부 기준이 아니죠. 뭐예요? 실제입니다. 예정이라 해서 다 예정으로 가지는 않고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긴 하는데 뭐에? 실제 배부 기준. 실제 뭐 직접 노동 시간. 한 달 동안 근로자들 몇 시간 일했는지 시간은 다 나와요. 전기세 고지서가 한 달로 해서 나와서 문제지.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전기세 고지서 7월 달에는 얼마 나오더라. 거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부 기준에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가 아니고 실제 뭐예요? 실제 배부 기준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사용한다.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틀렸냐? 요게 틀린 겁니다.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이 아니고 실제 배부 기준에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 자, 요 시험 문제가 아마 원가회계에서는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매출 원가.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합니다. 요거.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요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근데 매입액 대신에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죠. 자,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구할 건 요거고요. 그러면 기초 제품 여기 있네요. 50만 원. 그 다음 기말 제품 25만 원. 자, 요 당월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제조원가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구하느냐? 제공품 계정. 요거 외우더라 그랬죠, 아까. 자, 우선
기초 제공품 35만 원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재료비 노무비인데 재료비 노무비는 없고 뭐라고 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요거 다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얘는 제품 제조 원가. 얘는 총 제조 원가고, 자, 요게 100만 원입니다. 이걸 다 더한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5만 원 합계. 135만 원에 기말 제공품이 40만 원입니다. 자, 135만 원에 4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요거 빼면 95만 원. 예, 맞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당월 제품 제조 원가.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면 95만 원.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145만 원. 145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요. 빼면 120만 원. 매출 원가는 120만 원.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 계정 정도는 암기해 두면 꼭 한 문제는 걸려요. 거의 시험 10번 보면 9번은 걸립니다. 딱 쓰고 여기에 맞춰서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 120만 원의 정답이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자, 이제 원가격이 끝났고 부가세로 넘어갑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요거 이론 강의할 때 들어있던 겁니다. 면세 대상. 국민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돼지고기, 농축수산물, 고등어,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마트에서 사가지고 딱 봐요. 부가세 없어요, 거기. 면세, 부가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 들어갔고,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 단 대중교통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항공기, 고속버스, KTX,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해서 이건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아프면 힘들죠. 그래서 병원, 그 다음에 주택이나 토지 임대, 자, 이러한 것들은 안 하고 단 상가라든가 그런 거는 부가세 과세합니다. 있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우표 들어가고 교육경영, 학원들 여러분 부가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관련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거. 그 다음 광고는 아니고요. 예술 창작품,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임대는 과세고, 자, 이러한 것들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 수돗물, 도서신문, 그 다음에 가공은 아니에요. 미가공, 가공은 안 되고요. 전세버스 안 된다 그랬죠? 항공기 안 됐고, 토지는 됩니다. 연탄, 무연탄 되죠. 일반 서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비읍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4번 문제. 약간 비비고 하는 문제인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남아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해라 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매출액이죠. 판매 금액에 대해서. 근데 폐업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버릴 건 아니지 않냐? 팔 거 아니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와서 매입세 공제 환급을 받거나 그런 거는 뱉어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상품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근데 토지는 아까 앞에서 면세할 때 이거 해당 사항 없어요. 이건 부가세 안 붙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대상이 애시당초 아니죠. 면세라고 하는 건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데 취득가액하고 시가가 있어. 보통은 취득가액보다는 판매 금액이 더 높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폐업할 때 이거 팔아야 정확한 판매 금액이 나올 건데 그러면 시가가 원칙입니다. 여기는 좀 적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가는 원가보다도 좀 높죠. 어쨌거나 높든 낮든 시가를 기준으로 너네 1,500만 원에 10% 곱하기 0.1 부가세
150만 원은 뭐예요? 요거는 부가세를 내라. 근데 과세 표준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액은 얼마인가 하면 150만 원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는 요 시가 1,500만 원이 과세 표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안 들어가요. 왜? 면세니까.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저 뒤에 시기를 보면서 하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좀 제약을 받아서. 자, 다음은 부가세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자, 요거 설명, 요 추가 설명은 화살표 다 해놨는데, 자, 우리가 사업장이 체인점, 프랜차이즈 하면서 여러 개 지방에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각각의 사업장마다, 지방에 있는 사업장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 조세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 예외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사업장이 두 개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주된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명 본사라고 하는 거. 자, 평상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다 달라요. 다르고, 근데 부가세, 뭐 세금계산서 발행 다 따로따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또 그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군데서 하자. 총괄 납부하자. 그 신고한 다음에 각 사업장에 신고하는데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 여기 있네요. 환급 받는 거. 신고까지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요거를 납부하는 거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외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거는 또 뭐냐? 이건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통일.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납부, 환급 다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갖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럼 각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없어지고 주사업장 사업자 번호 하나로 몽땅 쓰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불편한 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그 지방에서 계산서 발행 요거 할 때마다 본사로 바로바로 또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재벌들 뭐 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란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각 사업장이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납부와 환급만입니다. 신고 전까지는 아닙니다.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세액이 납부, 환급만 총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거 맞아요. 근데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해 신고도 가능하다.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이거 하려면 별도 신청,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요거 해제하고 사업자 단위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별도로 신청하는 거 없습니다. 아예 요거 안 하고 사업자 단위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이거 세금세의 발급, 수취, 부가세 신고, 납부, 수정, 경정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전부 다 한다. 가장 확대해서 한다 그랬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모두 원칙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가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까만 나왔죠. 만약에 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질문 답변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까지 신경을 못 쓰고요. 박사님 전산에게 카페에 들어오면 여기에 질문 답변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우리 다른 회원님들이 또 올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자, 이론 수업 고생하셨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